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부인 김혜경 씨가 공개 사과에 나섰습니다.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국민과 제보자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과의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배경과 파장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후보는 원론적 얘기라면서도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밤 다시 금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편파 판정 논란 속에 실격당했던 황재현, 이준서 등 남자 선수들이 1500m 경기에 출전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단숨에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코로나에 확진된 의료진도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조금 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 서면으로 송구하다고 했었죠. 오늘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거듭 죄송하다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의문점은 여전히 의혹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지시한 건지, 배달된 약은 먹은 건지, 법인카드로 계산한 걸 알았는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 사적 심부름 동원 의혹 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계속되자 직접 공개 사과에 나선 겁니다. 의전 갑질 등 논란의 당사자인 배모 씨와는 오랜 인연이었다고 했고 제보자에게는 사과했습니다.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 후에라도 책임을 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입장문에서도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해명은 빠졌습니다. 해명할수록 오히려 여론만 나빠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김 씨의 사과 시점을 조율 중이었는데 오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나선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첫 조치로 진솔한 인정과 겸허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김 씨의 사과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채레이 뉴스 최수연입니다. 김혜경 씨는 이 방금 보신 이 준비해온 입장문을 발표한 뒤에 기자 질문을 딱 4개 받았는데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바로 보시죠. 이어서 구자준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가 받은 첫 질문은 논란이 된 당사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김 씨는 제보자인 A 씨를 단 한 번 봤다고 답했습니다. 배모 씨는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서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A 씨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답니다. 그 후에는 소통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시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리다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사과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입장을 재차 물었지만 답은 비슷했습니다.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 사례가 여러 건인데 상시가 아니라는 기준은 좀 어떤 것인지랑, 또 공간이 아니라 자택으로 배달된 음식에 대한 것인데요. 그 제보자는 배달된 음식의 양이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 뭐 어떻게 식구들과 함께 드신 건지?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반응도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 사과하신다고 하니까 후보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요?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문일답은 질문 4개로 끝났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이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김혜경 씨 기자회견 직후에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씨 집에 각종 심부름을 한 걸로 알려져 있죠. 꼭 답해야 할 질문에 하나도 답하지 않았다면서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누가 먹었냐고 되물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 관련 사적 심부름을 도맡았던 전 경기도청 7급 비서 A씨는 기자회견 직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김 씨가 중요한 질문,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과 약품 대리 처방, 가짜 문진표 대리 작성 같은 개별 의혹에 대해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은 걸 지적한 겁니다. 안심이 열등원이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러고. A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김 씨에게 되묻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A씨 측은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김혜경 씨의 사과가요, 한 2시간쯤 전인 이 오후 5시에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결정이 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얘기가 처음 나돌더니 회견 1시간 전, 그러니까 오후 4시쯤에 사과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듯이 사과 시점이 오늘이 된 거, 오늘부터 총괄선대위원장 역할을 시작한 이낙연 전 대표 요구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내일쯤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전 대표가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시점을 조금 당겼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궁금증이 해소가 거의 안 됐어요. 자, 약은 누가 먹은 건지, 소고기는 누가 먹은 건지, 법인카드는 왜 쓴 건지, 이 기자들이 충분히 이 질문을 못한 것 같던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던 겁니까? 네, 오늘 사과 기자회견을 숫자로 요약하면 845입니다. 회견 시간이 8분이었고 고개는 4차례 숙였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5차례 했고요. 일문일답 시간에 받은 질문도 4개였는데요. 추가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들이 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중단시켰습니다. 질문 더 있습니다. 질문 요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백브리핑을 통해가지고 저 백브리핑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별 얘기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과하면서 이제 김혜경 씨 입을 통해서 그러면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 씨가 응답 과정에서 대답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배모 씨는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서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A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배 씨를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됐지만 배 씨와 제보자 A 씨 간 관계는 몰랐고 A 씨와 별도 소통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김 씨의 직접 개입은 없었다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한 겁니다. 다만 A 씨를 피해자라고 하면서 공개 사과했는데요. 최근 여권 인사들이 A 씨의 제보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추가적인 2차 가해 논란을 차단하고 불필요하게 A 씨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자, 일주일 전에 이제 사과 때도 김혜경 씨가 사과는 했는데 뭘 사과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질문이 나왔죠. 예, 김 씨가 처음 사과했던 게 첫 사자토론 전날이었는데요. 그때도 공사 구분이 부족했다면서 송구하다고만 했지 어떤 점이 잘못인지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죄송하다, 사과한다, 책임지겠다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했는데요. 각종 의혹 중에 어떤 점이 사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비켜갔습니다. 지금 수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사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 시청자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약이랑 소고기는 그래서 누가 먹은 거냐 이런 궁금증은 지금 해소가 안 된 거죠. 네, 그동안 쇠고기나 제수용품 등을 사들이는데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부터 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여성용 호르몬제를 누가 먹었는지 여러 의혹이 제기됐죠. 또 김혜경 씨가 배모 사무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배 씨와 제보자 A 씨 사이에 벌어진 일을 알았는지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를 수사와 감사를 언급하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대목입니다.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지만 불리하거나 빌미를 줄 수 있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오히려 수사나 감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사과는 일단은 했고요. 민주당은 이 정도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네, 민주당 의원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 터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잔상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의원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의원도 건건히 따지면서 해명을 하면 분위기는 조국 사태로 가는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보자나 이 국민의힘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 같던 분위기던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제보자 A 씨 측도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진정성도 안 느껴졌고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했다고 했는데요. 정작 중요한 질문, 법인카드 유용이나 누가 음식을 먹었는지 같은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문서답식 사과다, 가짜 사과쇼다, 7문장짜리가 14문장 입장으로 조금 길어졌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감사를 핑계로 선거일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였습니다. 적폐청산, 정치권에 다시 이 용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이 시스템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인데요.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다, 청와대도 불쾌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답한 게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은 제가 볼 땐 참으로 배은망덕한 발언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분명히 검찰공화국, 조폭정치 이런 부정적인 정치가 난무하는. 이재명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발언을 삼갔던 청와대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며 아무리 선거지만 지켜야 할 선은 있다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SNS에 만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있다면 책임의 상당한 부분은 윤 후보에게 있을 것이라며 어디 감히 적폐란 말을 입에 담냐며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 후보 측의 명백한 실책으로 본다며 아직 결집하지 못한 3에서 5%의 친문 지지층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켜 친문 지지층의 표심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면서 내가 하면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면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도 불쾌할 일이 없지 않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부 여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뭐가 불쾌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리고 뭐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적인 얘기인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 실정이 자연스럽게 적발되고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게 된다는 원론적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하게 추진한 적폐 청산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후보 직속기구인 정권교체동행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자신과 같은 검찰총장을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삽니다. 대통령 주변에 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 윤 후보는 또 문재인 정권이 앞선 민주당 정권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기들은 계승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 편의 이득이면 무조건 따르라는 조직 논리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그동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이 단일화 파트너로는 당연히 같은 야권인 윤석열 후보를 떠올렸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극적입니다. 공동정부 구성이나 내각제 개헌 이야기까지 거론되는데요. 여야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안 후보도 이 주말쯤 이 가부 여부를 결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물밑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단일화 관련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지난 한 달 동안 일들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안 후보와 공동정부 구성이나 의원 내각제 개헌 공동 추진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이재명 후보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거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제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자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 후보가 완주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후보 간 결단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다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후보 측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경기지사나 종로 보궐선거 출마, 국무총리직 등을 거론한 걸로 전해집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얘기는 전부 언론상으로 그렇게 떠도는 이야기들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후보 등록 전에 지지율이 10%를 밑돈다면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이번 주말 완주냐 단일화냐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하락세인데 몸값은 더 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승부가 박빙 승부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 36.9, 윤석열 후보 40.1, 오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지금 대선이 한 달 뒤면 대선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초접전 양상이다 보니까 10% 안팎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끌어와야 하는 겁니다. 자, 한 표가 아쉽다는 건데, 자, 안 후보와 함께하면 그럼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뭘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비호감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보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안정감을 더하게 되면은 자신의 이미지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재명 도저히 못 찍겠다, 아니면 나는 윤석열 도저히 못 찍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 명분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효과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 과거 사례도 언급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DJP 연합이 성사됐던 1997년 15대 대선 때인데요. 당시 여론조사, 대선 전의 여론조사를 좀 보시면 네. 김대중 후보는 30%까지 올라가면서 상승세고 김종필 후보는 두 자릿수에서 3%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만 보자면 단일화를 안 해도 됐겠죠. 그런데 이 직후에 바로 단일화를 했거든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이미지 보완이었기 때문인데요. 김대중 당시 후보의 극좌 이미지가 보수 김종필 후보와의 단일화로 상당히 상쇄가 됐습니다. 결국 김대중을 못 찍겠다던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김대중 후보를 찍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보다 더 큰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게 다일까요? 이유가?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신이 취하자니 나름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에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다. 이런 이유가 아무래도 안 후보의 몸값을 높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하긴요. 특히 이 야권 쪽에선 단일화하라는 이 압박이 꽤 거센가 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외에 나와서도 단일화하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무시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특히 보수 진영에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단일화를 위한 각계 모임, 각계 인사들이 모임까지도 결성이 됐고,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임명진 목사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줄기차게 이 정권 교체를 외쳐온 안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이 러브콜을 보내는 게 상당히 눈에 띄는데, 자, 서로 우리가 더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안 후보의 이력 자체가 여야를 넘나드는데 새 정치를 한다면서 민주당이랑 손을 잡았었고, 이후에는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과도 합당을 했었죠. 여야는 국정 운영 철학에서 안 후보와의 싱크로율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재명 후보와는 통합 정부, 통합 내각을 말하는 게 비슷하고, 또 윤석열 후보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겠다, 이렇게 강조하는 점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관심이 모아지네요.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거의 5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달 말에는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예측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필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5만 명 넘으면 코로나에 걸린 의료진도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만 60세이신 분은 PCR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속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684번부터 704번까지 음성입니다. 또 다른 선별진료소 천막안. 다닥다닥 붙어 앉아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다 감염되겠다는 걱정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예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단숨에 4만 명을 넘어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3주간 평균 1.7배씩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60대 미만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실제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추적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모든 확진자를 다 조기에 찾고 추적하고 전파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는 기존의 체계는 자원의 한계상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정부는 하루 5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반 병동에서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해지고 외래 진료도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확진 의료진도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무증상이면 3일만 격리한 뒤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업무에 투입하는 겁니다.
사회 필수 시설 유지를 위한 결정이지만 의료진 건강 악화는 물론 코로나 대규모 확산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내일부터 재택치료 지침도 바뀌죠. 60세 이상 집중관리군이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집에서 약을 먹고 증상이 악화되면 동네 병원이나 24시간 상담센터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재택치료 체계가 전환되면서 의료진들 간 인수인계가 한창입니다. 선생님, 내일부터 일반 관리군 환자한테 전화 올 거예요. 전화 오시면 증상 잘 확인하셔서 의사 선생님 비대면 진료 빨리 연결해 주세요. 내일부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만 하루 2차례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나머지는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며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 동네 병원이나 24시간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문제는 연결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6만 8천여 명. 정부가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인원의 92%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센터 2곳에 각각 12대의 직통전화를 개설했다고 밝혔지만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 응대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내일 당장 전면 시행이 어렵습니다. 정부와 저희와의 특별한 교감이 있었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2월 7일에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되어서 약 한 3일 만에 준비를 하다 보니 지금도 보건소 등에 전화를 걸면 수십 분을 기다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전화 주십시오. 재택치료자는 일주일 격리 기간이 지나길 기다리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화를 해서 뭔가 좀 물어보려고 하면은 한 번도 연결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건지 재택에서 방치가 되고 있는 건지. 전문가들은 현재 4% 수준에 불과한 먹는 약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으로 반중 감정이 심상치 않죠.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을 응원한 방탄소년단 RM을 중국인 누리꾼들이 비하 댓글로 공격하자 팬클럽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개막식 한복 논란은 외교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의 SNS에 구토를 하는 모습과 한국이 작은 나라라는 뜻의 손가락 비하 이모티콘이 쏟아졌습니다. 편파 판정이 일어난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 후 RM이 황대헌 선수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는 이유로 중국 누리꾼들이 항의한 겁니다. 이에 맞서 팬들은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색의 하트 이모티콘으로 RM을 응원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편파 판정 논란과 일부 중국인들의 선 넘은 행동으로 반중 여론이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올림픽 홍보 영상과 개막식에 조선족의 한복을 입히는 등 문화 공정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 문화약탈은 억측이라면서도 한복을 민족 의상이라고 표현하며 한반도의 것이자 중국 조선족의 것이기도 하다는 기존 억측을 되풀이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중국의 적절한 경로로 우려를 전달했고 문화공정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우리 외교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조선족 문화는 중화문화의 일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민족 문화는 중화민족에 속한다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면 크리스토퍼 델 코로소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대한민국 하면 김치, K-팝, K-드라마에 한복은 말할 것도 없다라며 한복을 입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등 한국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쇼트트랙 판정 논란을 비판한 대선 후보들과 한국 언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엄정한 입장을 천명한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중국을 대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태도가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 편파 판정 논란에 중국을 비판한 데 이어서 이 중국 어선이 영해를 불법 침해하면 격침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중 정서가 커지자 이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해를 침범해서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또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그러면서도 국내 통제에 따르지 않는 불법 어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해야 된다. 한 인터뷰에선 불법 영해 침범은 격침해버려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후보는 얼마 전까지 중국을 대국으로 칭하고 무역의 25%를 의존하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협중 정서에 편승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거기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고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하지만 최근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 등으로 반중 여론에 불이 붙자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오락가락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좀 걱정됩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드는 배치하면 안 되는데 중국 어선은 불법 어로 행위라면 격침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전쟁하자는 얘기거든요.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민간인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선박을 몰수하고 폐기 처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대선 28일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하루도 분주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 발악이 대중 굴종 외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마크맨 유주은, 김단비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낙연 전 대표를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현재 위기 국면들을 아주 슬기롭게 역량 있게 잘 돌파해 주실 거라고 믿고 큰 기대와 함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반성문부터 썼습니다. 억지스럽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이곳 민주당 당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으로 주재한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다음 일정으로 이동 중인데요. 원래 회의 참석은 예정에 없었지만 이 전 대표의 각별히 공을 들이며 일정까지 바꿨습니다. 이 전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아직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친문, 호남 부동층의 마음을 잡겠다는 겁니다. 호남인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좀 더 가깝고 낮게 파악하고 접근하고 호소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지만 내 표는 내 마음이라는 반발하는 친문 지지층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비공식 일정으로 외교안보 관련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중 외교를 비판했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굴종과 어떤 편집증에 의한 이런 정책이 지금 한국의 외교를 실종되게 만든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옹호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균형 외교가 다 무너졌고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볼 수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천주교 서울 대교구청을 찾아 정순택 대주교도 예방했습니다. 윤 후보가 지금 성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천주교계 예방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윤 후보는 40년 전 명동 성당에서 세례받은 일화를 이야기하며 천주교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꾸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다른 거는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을 지금도 평생의 그 신조가 되는 그런 것을 20대에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윤 후보는 방송인 홍진경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며 1일 수학교사로도 깜짝 변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바꾸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수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법무부에 들어온 진정에서 비롯됐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팀이 구치소 수용자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진정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맡겼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부에 맡기지 않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다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하지만 공수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담당 부서 지정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라는 취지였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사였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문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수용자를 재판에 넘기겠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지휘부는 이 의견을 반려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었던 겁니다. 윤 후보 측은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위법성이 없음이 명확히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11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안민석 총괄특보단장,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올림픽으로 뭘 하는 걸까요? 네,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을 두고 서로 내탓을 하고 있는데요. 안민석 단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핵심적인 이유로 삼성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삼성이 빙상연맹을 20년 동안 지원을 해왔어요. 국정농단 이후에 삼성이 스포츠에서 손을 뗍니다. 한국의 빙상계가 공백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안 단장은 지원이 부족하니 선수들 경기력도 저하되고 현재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김선태 총감독 같은 유능한 지도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민간 기업이 무조건 이 스포츠를 지원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야당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쇼트트랙 편파 판정이 삼성 때문이라뇨. 안탱탱님의 무지성 드립에 감탄이 절로 나네요. 안탱탱님, 이 후보님이 면담하자고 방으로 좀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건투를 빕니다. 그럼 원희룡 본부장은 누구 탓을 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를 지목했는데요. 이 후보가 시장 시절에 성남시청 빙상팀을 해체했기 때문에 안현수 선수가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안 선수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 코치이죠. 이 후보 측은 성남시청 팀 해체 전에 러시아행이 확정돼 있었다는 안 선수 부친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또 다른 인터뷰를 공유하면서 자신이 맞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도울 게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후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 말이? 네, 이재명 후보인데요. 사흘 전에 김 전 위원장이 본인의 사무실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났잖아요. 그랬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원설도 나오고 민주당이 군불도 떼고요. 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저희 채널 A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새해 인사를 왔다고 해서 일반적인 얘기만 나눴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조언할 게 뭐가 있느냐,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 선을 그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출마자는 독자적 능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지 밤낮으로 무슨 단일화냐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대통령감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2차 전략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 토론회를 열심히 준비 중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모레 2차 토론회를 이제 앞두고 토론 준비에 한창인데요. 1차 때 아쉬웠던 점을 보완한 그런 전략을 좀 짜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취재를 좀 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 제기에 표정이 좀 급격히 어두워지기도 했고요.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한 이 정책으로 어필을 하려다가 전문 용어만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죠.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아리백이 EU 텍소노미가 현재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EU 뭐란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윤 후보의 정책적 약점을 골라서 핀셋 공략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윤 후보는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1차 때 편하게 토론했다고 말을 하던데 보완할 전략이 뭘까요? 사실 윤 후보는 말할 때 장황해지는 점이 본인의 단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죠. 아무래도 장황해지면 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가 딱 드러나지가 않죠. 맞습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요. 두괄식으로 핵심부터 말하는 연습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토론은 몸풀기였다면요. 이제 후보들의 진짜 실력을 검증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칼을 갈고 나온다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채널A에서 이 토론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1톤 탑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걷고 있던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고 인근 가게까지 충돌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사거리. 흰색 탑차가 우회전을 하는데 동시에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트럭이 보입니다. 탑차가 트럭을 피해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인도로 돌진합니다. 까만 패딩 점퍼를 입은 여성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더니 가게를 정면 충돌하고서야 멈춥니다. 행인들이 주위에 몰려들고 잠시 뒤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구조에 나섭니다. 1톤 탑차가 인도로 돌진해 이불 가게를 들이받은 건 오늘 오전 11시쯤. 사고 충격으로 가게 전면 유리창이 완전히 부서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보행자와 인근 가게 점원 등 3명이 중경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장님 살려줘요 살려줘요 소리 지르는데 아주머니가 벌써 여기 깔려가지고 나오질 못하니까 차가 또 뭐 시동이 안 걸린다고 여러 주변 사람들이 와서 차를 뒤로 밀고.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트럭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추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부산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 다른 차량 4대까지 태웠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출고한 새 전기차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물용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이 끝나자 운전자는 충전 케이블을 뽑고 자리를 뜹니다. 약 50분 뒤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고 옆에 있던 차량들까지 화염에 휩싸입니다. 불이 난 전기차는 이틀 전 출고한 새 차였습니다. 이틀 전에 받고 화요일날 오전에 등록하고 화요일 저녁에 써야 되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아파트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다 해요. 이 불로 전기차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등 5대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했습니다. 엄청 위험했어요. 막 검은 연기들이 엄청 많아갖고 그쪽으로 접근을 아무도 못했을 정도였거든요. 사람들은 다 대피했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가 탑재된 차 아래쪽에서 폭발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케이스 내에서 압이 어느 정도 생성이 돼 있다가 케이스가 소손이 되면서 화염과 함께 그 압이 빠져나오면서 폭발성으로 관찰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69건. 이 중 절반 이상은 정기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화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코로나 이후 새벽 1시까지였던 평일 서울 지하철 막차 시간이 자정으로 앞당겨졌었죠. 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 이후에도 막차 시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섭섭한 소식이죠. 김혜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는 종로 3가역입니다. 지금 시각이 밤 11시 50분, 막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밤거리가 한산해지면서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9분행 오늘의 마지막 열차입니다. 막차를 놓칠까 시민들은 서둘러 열차에 오릅니다. 20년 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했던 서울 지하철.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4월 자정으로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당초 한시적 조치라고 했던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더는 연장 운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공문에는 시행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 오는 14일로 돼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심야 시간 지하철 이용 승객이 전체의 0.3%에 불과한 데다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적자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재정 상황이나 유지 보수 시간 확보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확정 시행하게 된 겁니다. 밤늦게 일하는 시민들은 아쉬움이 큽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조금 부담감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더라도 서민의 발 지하철 운행은 일상 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런던 인구의 5분의 1이 줄어든 흑사병 때도 버텼던 1229년 역사에 최장수 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로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백신 제약사 화이자는 지난해 떼돈을 벌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영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기도 전인 8세기 말 런던 북부에 들어선 주점입니다. 런던 인구의 20%가 흑사병으로 사망했던 17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었던 20세기에도 폐업하지 않았던 주점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영국 최장수 술집이라는 기록 역시 1229년에 멈춰서게 됐습니다. 2년 넘는 팬데믹 속에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와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It's an award-winning pub. That was always my dream, so it's really hard to let go of that. 폐업 소식을 전해들은 손님들은 이곳을 굉장히 그리워할 거다. 누군가는 살려내야 한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반면 1849년 설립된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막대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먹는 치료제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습니다. 지난해 기록한 97조 원의 매출은 전년의 2배 규모로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44조 원 정도입니다. 백신으로만 매일 1,200억 원씩 돈방석에 앉은 셈입니다. We are looking to see if we can create a vaccine that covers Omicron and doesn't forget the other variants, and that could be a solution. 폭리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 화이자는 백신과 치료제 매출 64조 원을 포함해 최소 117조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민단체는 백신 개발을 위해 공공자금 투자를 받은 화이자가 손에 쥔 기술 공유를 외면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졌죠.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으로 일교차가 15도까지 나는 곳도 많겠는데요. 두꺼운 외투 속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좋겠습니다.
한파는 물러갔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입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대기 상태가 더 나빠지겠습니다. 날도 무척 건조해서 걱정인데요. 여전히 서울과 충북 또 동쪽으로는 건조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엔 비나 눈이 오겠고 그 밖은 맑겠습니다. 아침엔 서울이 영하 3도로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7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호 선수가 어제 탈락 후 아쉬워하는 영상 밑엔 당신은 한국의 보물이라는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도쿄올림픽 때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 순위보단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쇼트트랙 판정이 분노하는 건 우리가 금메달을 못 따서가 아닙니다. 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지 않냐는 물음인 거죠. 이 감정 다툼보다 이 정당한 물음에 중국의 차분한 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공정은 보편적 가치.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